금리 25bp 올린 게 거의 마지막 종료 수순을 받는 거라면 이 15만 원과 20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꼭 두 개 중에 뭐 하나 선택을 한다라면 이번에 2차 전지 사이클이 한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옥석 구분이 저는 한번 되지 않을까. 저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쪽을 하는 회사와 그냥 이쪽 못하고 그냥 뒤에 쪽을 하는 차별화될 것으로. 자, 왜냐면 네이버가 작년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움직임이 좀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이버 한번 말씀을 좀 약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최근에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앞에도 제가 조금 전에 금리 올라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미국 시장에 10년물 금리 올랐다, 2년물 금리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금리가 우리 시장에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미국의 국채 금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도 제가 금리하고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현대차 주가와 금리하고 같이 그려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도 우리가 살 때 할부 금융이라든지 파이낸스를 이용해서 다들 사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 할부로 사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그림도 보여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검은색 그림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네이버 같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네. 그죠?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죠? 4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와, 네이버가 3분의 1 토막이나 이렇게 날지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저럴 네. 줄은 몰랐죠. 카카오도 특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천하의 네이버인데, 그리고 우리 논리가 항상 그거였잖아요. 야, 봐라. 우리 맨날 초록색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장의 사이클과 함께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겪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리와 이 인터넷 업종은 항상 연동이 되니까 앞으로도 나중에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봐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속 동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서 또 금리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최근에 연준의 이 금리 25bp 올린 게 거의 마지막 종료 수순을 받는 거라면,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횡보하다가 앞으로 우하향을 계속 그릴 수 있다라면, 그동안 금리 상승에서 핍박을 받았던 네이버가 뭐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이 15만 원과 20만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좀 한번 보실 만한. 그래서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에 엔터주를 이제 따라가기보다는, 하이브가 30만 원에서는 조금 비워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엔터주를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빠져있는 인터넷 쪽으로 오히려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저한테 막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막 네가 뭔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의견이니까. 네가 뭔데? 이런 그러지 마시고, 키맨은 그냥 아니, 그렇게 예전에 생각하시는구나. 정말 네이버 네. 카카오가 급등할 때 서로 이거 비교해가면 그러니까요. 카카오가 더 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펀더멘탈은 더 좋았다, 네. 좋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데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싸움이 좀 있으셨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뭐 꼭 두 개 중에 뭐 하나 선택을 한다라면, 투자 우선순위로 선택을 한다면 카카오도 좋은 기업이지만 일단은 지금은 네이버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제 주가에서도 같은 인터넷 업종 내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상당히 어제 극단적으로 나타났어요. 위에 파란색은 네이버입니다. 5%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플러스 0.8%로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움직임이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왜 차별화가 나타났는지 한번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다 나왔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나오면서 두 개의 종목이 1분기 실적이 다 나왔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네이버는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성장. 물론 제가 더 좋은 기업은
요게 요렇게 돼야지 더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성장해야 돈을 지금 본격적으로 버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그 정도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시장은 어쨌든 대표님과 저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이제 미인찾기 주식시장은 피부 관리 바꿨다 이거지. 조금 터치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상대적인 미인을 찾는다라면 누가 딱 실적 일봉의 실적만 봐도 그렇죠. 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 역성장을 했고요, 카카오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 주황색 쪽을 보시면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 예상치 대비해서 누가 잘 나왔냐 상대적으로 못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컨센서스에 거의 부합하는 정도로 나온 것은 네이버였고요. 4% 정도만 잘 나왔으니까 이건 거의 부합했다 정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카카오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증권사 리서치에서 예상한 것보다 마이너스 42%나 못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도 일단 단기적으로 네이버는 뭔가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인데 카카오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그죠? 실적이 정상화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돈 되는 것들이 다 상장이 돼가지고 계열사 상장이 분사가 돼서 저런 거니까요. 그죠? 네. 분사가 된 부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철회를 하면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정렬을 가다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보시면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근데 문제는 뭐죠? 밸류에이션도 지금 보시면 반 이상 차이 납니다. 카카오가 50배 정도인데 반 이상은 아니군요. 어쨌든 한 뭐 네이버가 30배 30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인 미인 찾기 대회에서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조금 더 나아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또 섭섭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PBR까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네이버는 PBR이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근데 카카오는 PBR이 한 2.5배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PBR 놓고 봤을 때도 그죠? 이건 퍼고 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부담 없는 수준은 네이버가 좀 부담 없는 게 아닌가. 둘 다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하단부에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또 더 싼 종목은 네이버가 더 싸다라는 것을 봤을 때 좀 네이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어제 이제 회사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어젠가요? 대표님이 어제 애플이었나? 뭐 주주하는 자사주 뭐 이야기하면서 되게 900억 부러워하시고 네, 달러인가? 미국은 참 대단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뭐 애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이버가 한번 보시면 배당을 앞으로 이 FCF라는 거는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가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의 15에서 한 30% 정도. 그러면 한 6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를 앞으로 주주들한테 계속 현금 배당을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있고 또 하나는 특별 소각이라고 해서 자사주도 우리가 매년 1%씩 소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내용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또 주주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그렇죠. 뭐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미국에 비하면 뭐 택도 없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는 괜찮은 거죠. 좀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시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초록색 그 검색 사이트를 네이버를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뭔가 돌려주는 부분들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면 주주들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멘텀은 좀 전에 우리가 미국에서 오는 AI 관련주들이 움직임, 뭐 AI 관련주들이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름에 회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초대규모의 AI 하이퍼 클로바 이 네이버에서 준비하고 있는 AI 서비스 이름이죠, 그죠? 하이퍼 클로바 X를 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돈을 버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름경 그러면 뭐 한 6월, 7월, 8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름경에 이 AI 관련된 부분들을 출시를 한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기대치 정도?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사모펀드가 아주 집중적으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가지가 많이 샀죠. 그죠? 연기금보다 투신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사모펀드에서 사고 있고 사모펀드와 동시에 누가
외국인들이 지금 바닥에서 많이 팔던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좀 기다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이제 많이 지금 팔고 있네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이제 들고 있는데, 그래서 상하펀드와 외국인의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네이버는 이제 좀 긴 어두운 터널을 이제 좀 지나가는 그런, 물론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고 그런 그림 아니에요. 네이버는 시가총이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최악의 구간은 조금 지나가는 20만 원 아래에서 바닥은 잡아가는 그 그림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수급이 네이버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죠? 상업펀드는 확실히 관심도 없고 기관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외국인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개인들이 꽉 쥐고 있는 이런 모습.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카카오도 좀 좋아지는 수급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수급적으로도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제가 하락률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뽑아보니까, 야, 카카오페이가 아직도 반토막 정도가 나네요. 어제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최고가, 1년 내 최고가 대비해서 이런 모습이고, 네이버가 어제 주가가 5% 올라서 마이너스 30% 안쪽으로 이제 조금 들어왔네요. 그죠?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웨버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작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하락률은 미미하네요. 그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실적 호전주 위주로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때는 현대오토웨버를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정도로만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하락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 뭐지 히토류 얘기했잖아요. 광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로 열심히 우리 반도체를 열심히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매출 올리는 것 같지만 알짜배기는 일본의 소재 쪽으로 쫙 빠져나갔잖아요. 이익이. 이 2차 전지도 우리가 많이 팔면 팔수록 중국은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광물이 전부 중국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 우리가 뭐 니켈, 리튬 같은 거 뭐 80%, 90%를 다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만 10조 정도의 돈이 2차 전지를 우리가 팔았을 때 한 10조 정도의 이익이 중국에게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빨리 관련된 업체들이 이 히토류라든가 자원 광물에 대한 개발 이것을 앞서가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동의합니다. 아, 진짜 그래서 100번 동의를 하고요. 잠깐만요, 이 자료가 없나? 제가 핵심 원자재. 그럼 그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칠레도 국유화한다라고 그거죠. 남미에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다 수출 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 양극재 만들려고 하면 리튬을 가져와야지, 전구체랑 리튬이랑 합성해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데 이게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도 당연히 좋지만 이 앞단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더 부각이 될 거고, 이걸 잘하는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된다. 거기서 잘하는 회사가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센티예요.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가 지금 꺾이고 무너지니까 2차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바스켓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센티가 안 좋아지는 같이 엮이고 있거든.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야, 광물 자원 민족주의에서 이 기업들은 잘하고 있고 여기는 수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 저는 2차전지 내에서도 이쪽을 하는 회사와 그냥 이쪽 못하고 그냥 뒤에 쪽을 하는 차별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지금은 다 같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쪽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다루고 있는 회사,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다른 회사들과 그냥 뒷단에서 이걸 수입해서 하는 회사들과는 차별화가 저는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번에 2차 전지 사이클이 한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옥석 구분이 저는 한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 같이 빠지지만 아마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한번 그 타이밍을 우리가 한번 잘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뭐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는데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어서 굳이 지금 다 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뭐 보초를 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조짐이 좀 보일 때 한번 눈여겨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2차전지 내에서도 우리가 그 캐파 증설하면서 뭐 양극재 엄청 대박이 났었잖아요. 그죠? 근데 IRA 관련해서 세부 지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무조건 필연적으로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지금 있어요. 2차전지 밸류체인 내에서는. 그들도 지금 같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 이 공장 짓고 앞으로 증설을 해서 하려면 분명히 여기서 증설해서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도 지금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과거의 양극재 스토리와 함께 저도 같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내에서 조만간에 아마 차별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제가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흐름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어쨌든 같이 영향권에서 좀 영향을 계속 다 같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차별화가 되기를 한번 기다려보죠. 네. 하여튼 그 뭐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이 이익률이 좀 작더라고. 매출액은 큰데 그러니까요. 되게 박리담회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전부 공급을. 네. 근데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에서 받게 되면 이익률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익률이 포스코 퓨처엠이 한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에코프로 비엠이 한 5% 정도인데. 제가 왜 그 리튬을 우리나라에서 가공하고 정제하고 정년을 하는 회사가 만약 있다면 가공보다는 사실 이제 정제, 정년 쪽인데요. 이쪽 회사를 더 좋게 보냐면 이번에 중국 회사들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에 알베말도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그 리튬 회사다 발표했는데 39% 나왔습니다. 그게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 이번에 나온 회사들 보면 5% 정도 전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게 그 리튬 정제하는 사업은 돈 찍어내는 이 프린트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일론 머스크는 이 밸류 체인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돈 되는 거는 이거 리튬 정제하는 정년하는 여기 쪽이 핵심이네라는 것을 이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 포스코 홀딩스를 앞으로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쪽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제가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했을 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이유가 이번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 3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그게 부각이 안 되면서 같이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30% 40% 이 정도 수준의 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수산의 리튬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성을 보여주면 조금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면 우리나라에서 수산화 리튬을 하는 기업들은 저는 아마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 재련이 아니라 직접 그쵸. 우리가 광석을 개발해서 근데 이제 저 민족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광물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반대급부로 공장을 세우고 뭔가 자꾸 이득을 좀 줘야 되니까 이익을 공유해 줘야 되니까 이익률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게 아니면 이런 게 또 있는데요. 여기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전 세계 곳곳에 염호가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버려져 있는 염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의 모기업 중에서는 이 불순물의 순도를 상당 부분 낮추는 그 기술을 가지고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있거든요. 그게 조만간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영업 우리 NDA라고 하죠.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공지를 못 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대규모 공급 계약 맺은 것을 공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회사가 있죠.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저는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 굳이 이 광물 자원 민족주의에서 좀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겠구나라는 게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단계씩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재밌는 포인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게 좀 공시나 이런 분들로 앞으로 표시를 나타날 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거기가 어딘데요? 회사가요? 상장회사요?
상장돼 있는 상장 회사잖아. 회사죠. 예, 상장 근데 회사인데. 그게 뭐 비밀은 아니잖아. 비밀 다 아닌데. 공시했고. 공시했습니다. 공시했죠. 예.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하이드로 리튬이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하고 유일하게 지금 수산화 리튬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냥 IT 제품에 들어가는 탄산 리튬도 있고, 진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순도 수산화 리튬이 있는데, 진짜 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양극재 회사하고 뭐 공급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보다 우리 국내에서 잘 만드는 회사가 있으면 국내 걸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치로 올랐다가 이번에 2차전지 빠질 때 같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기를, 이게 양극재 큰 회사하고 우리가 공급 계약을 했는데 비밀 유지 계약을 한 게 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공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오면 확인이 되는 거고, 5월달, 6월달 중에 새만금에서 이제 증설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에코프로 BM일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계약 맺었고 그 대규모 증설을 새만금에서 하는 거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알버말, 중국의 간펑 리튬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광물 쪽, 네. 여기에 대한 밸류 체인, 이곳을 아마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